되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게 오를 때는 자고 일어나면 5천만 원, 3억, 5억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럼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가격이 언제 그런 적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불과 5년 전의 얘기거든요. 불과 5년 전에 잠실이 10억도 안 했어요. 지금 많이 나오는 기사가 신고가 경신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부동산의 어떤 개별적인 특성이 좀 간과된 발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과열됐던 시장이에요. 우리가 불과 몇 년 전까지 겪었던 시장이 심리에 쫓겨가지고 섣부른 판단을 하는 이런 거를 좀 지양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감정평가사님을 또 김작가TV에 모신 건 또 처음인데, 제가 유튜브에서 또 평가사님 검색해 보니까 집값 지금 여전히 굉장히 비싸고 뭐 굉장히 좀 공포적인 이야기를 좀 하시길래, 지금 요즘 또 집값이 또 반등하는 부분도 사실 상반기는 있었잖아요.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최근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 감정평가사님은 어떻게 보시고 사람들 심리 어떤 것 같으세요? 전반적인 심리는 아직도 두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지금 정책적으로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많아졌잖아요. 과거에 고점을 찍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내려왔다고 판단하시는 분들, 또 금리 조건이라든가 금융 조건 자체가 과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이제 좀 참여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상반기에는 서울과 수도권, 뭐 전국으로 하면 다 데이터가 다 좀 다르니까 서울과 수도권 특히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집값이 반등한 건 맞지 않나요? 근데 집값이라는 게 어떤 통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중간값을 가지고 생각하기 조금 어려운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어떤 거래가 이루어져서 그 거래가 다른 아파트나 다른 집값의 기준이 되고 그거에 상대적으로 비춰봤을 때 올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그 가격을 정확하게 우리가 시장에서 정상적인 가격이다 또는 형성된 가격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려면 굉장히 거래가 많이 뒷받침이 돼줘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시장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상반기에 또 거래가 올라갔던 이유를 또 그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인위적인 결과였다고 볼 수 어떤 있거든요. 이유가요? 작년 초부터 해서 이제 거래량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하반기 돼서는 아예 거래가 없어지는 현상을 벌였거든요. 1000건 미만이지 않았나요? 뭐 6개월 정도가 1000건 미만의 거래를 보였는데 서울 기준에서 서울 이제 기준. 말씀드리는 건데, 그 서울의 거래량 중에서도 SH나 LH에서 공공 매입하는 부분 물량이 포함된 물량이 1000건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 얘기는 전체 단지 중에서 거래된 게 거의 없었다는 의미예요. 그 정도로 시장이 얼어붙었던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이 굉장히 장기간 지속됐었거든요. 올해 초만 해도 거래가 살아나지 않았고 부동산 경착륙에 대한 위기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랬는데 PF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분양이 잘 돼야지 이런 어떤 자금 경색 상황에 맞닥뜨리는 게 좀 완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1.3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제 무주택자든 실수요자든 이런 분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 금리도 예전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로 또 돈을 빌릴 수 있게 상환 기간을 늘림으로써 부담감도 예전과 비슷하게 해줄 테니까 집을 사라고 한 정책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폭적인 정책이고 과거에 부동산 과열게 했던 이런 규제를 거의 다 풀어준 것과 같이 시장의 참여를 독려한 결과인데, 그 결과가 월 평균 3,000건을 이제 찍은 거죠. 계속 이제 올라와서 그 효과가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가격이 반등하는 시장이 되려면 이 거래량이 계속 후속 거래가 이어지면서 또 그 거래를 하고 나서 물건을 팔았으면 다시 집을 사는 게 보통 일반적인 투자 행태란 말이에요. 후속 거래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거래량이 계속해서 누중되는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한계점을 보이는 거죠. 이 얘기는 시장에 지금 참여하는 수요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거고, 또 이게 어떤 시장의 반등을 가져올 만큼 흐름을 만들어낼 만큼의 수요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영끌이 폭발했던 시기, 가격을 막 선도했던 그 시기에는 거래량이 한 달에 15,000건이 넘어갔었단 말이에요.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아직도 멀었고 그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태다. 이게 월별로 해서 계속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긴 했잖아요. 2월부터 해서 5월, 6월 이 거래량을 보면 비슷비슷해요.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데드캣 바운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짚고 넘어가면 어쨌든 서울, 경기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반기에 이제 집값이 반등한 건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반등했다라는 게 과거에 아주 바닥을 찍고 저점을 찍었던 거에 비해서 올라간 거래가 생겼지만 그 뒤로 그 가격으로 계속 유지되면서 또 거래가 이어졌느냐를 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반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 살아나긴 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평가사님은 다시 저는 더 안 하락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시적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몇 군데 안 돼요. 근데 그런 지역들도 보면 수도권의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 절대적인 소득 대비해서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의 규모를 지고 살 수 있는 가격대 수준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된 거예요. 그 거래량이 늘어난 건데 이렇게 거래가 늘어났다고 하고 가격이 올랐다고 하니까 지금 매물이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시장에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또 가격이 조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살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지금은. 지금 하반기에도 지금 거래량이 뭐 한 지금 이제 3천 건 정도로 늘어났지만 더 크게 증가할 거라고 보시진 않으신 것 같네요. 네네. 다시 뭐 또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건가? 아니면 이 정도에서 뭐 좀 정체 현상을 겪을까요? 지금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다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대출의 규모가 너무 큰 상태거든요. 대출의 규모가 크다는 거는 거시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버틸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경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강제적인 형태의 거래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지금 어떤 분들은 또 무주택자인 분들은 채 바닥을 놓친 것 같다면서 좀 조급해 하시는 분들 간혹 있던데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살려고 하는 거는 절대 반대이신 입장이겠네,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집을 사는 시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집을 내가 꼭 필요해서 사는 사람, 결국은 이제 내가 집을 사서 쓰려고 사는 거잖아요. 실수요자 입장이라면. 그러면 어떨 때 사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내가 물건을 소비하려고 하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언제든 사도 돼요. 내가 뭐 이 가방이 사고 싶다, 내가 이 차가 사고 싶다, 이 차를 사고 이 가방을 샀을 때 아무런 나에게 경제적인 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언제든 내가 원할 때 사면 되는 그게 재화잖아요. 근데 집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비싼 값의 물건이고 이걸 보통 자기 자본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 대출을 활용해서 살 수밖에 없는 고가의 물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꼭 사고 싶어. 그렇다면 싸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포인트는 내가 뭐 빚을 안 지고 그냥 언제든 살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여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물건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난 사야 돼. 이런 사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떨어지는 거를 생각 안 하죠. 뭐 다시 팔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을 때 사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싸게라고 말씀해 주셔서 사는 그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평가라든가 어쨌든 그런 거 혹시 어떤 걸 고려하면 되나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은 적정 수준의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을 때 더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그만큼 어떤 불황의 시기가 왔을 때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가격이 일반적으로 점진적으로 가격이 뭐 경제가 성장하는 그 속도에 맞춰서 적정 수준으로 가격의 상승을 이루어졌다면 그 가격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최단기에 걸쳐서 큰 폭의 상승을 거뒀던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상승의 이면에는 경기가 우리가 되게 저성장 또 저물가 고령화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했던 게 2014년부터 했잖아요. 그 효과가 2016년부터 벌어졌었고 어떤 붐을 타고 가격이 과도한 빚, 그때 가계부채가 또 많이 늘어나는 시기였고 그만큼 사람들이 무리해서 집을 사는 그런 시기를 거쳤는데 거기에 플러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또 더 거기다 더 유동성을 풀어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한 5년 사이에 2배, 3배 이렇게 올라간 금액이거든요. 그럼 이 금액이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지금 잠깐 6개월, 7개월 거래가 없다고 해서 가격이 수억씩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약간의 유동성을 풀어주니까 그 바닥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일시적인 상황인데 계속해서 그렇게 유동성을 풀어줄 수 있는 시장이냐 또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더 내려갈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 굳이 내가 지금 당장 어디 쫓겨나서 사는 것도 아닌데 지금 집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평가사님은 지금 어쨌든 하락한다고 보시는 입장이니까 혹시 뭐 어디까지 뭐 언제까지 타이밍이든 값이든 어느 것이든 어느 정도 약간의 기준은 있으실 텐데 저는 이제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2017년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2017년이요? 초요. 지금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갔죠? 지금 20년 이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년이요? 네. 훨씬 많이 떨어진다는 의미 같네요. 더 떨어져야죠. 아니 제가 남의 자산이 떨어져서 막 그 사람들의 불행을 바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지금 우리 집값이 내 주변 사람들이 이걸 감당하고 그 이상의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시장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2017년을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이면 예를 들면 서울 집값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몇 퍼센트나 좀 더 빠져야 되는 거죠? 고점 대비 70% 정도 빠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고점 대비 70%.
30억 하던 집이면은 네. 한 10억대 정도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10억대요? 네.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떨어진 이렇게 같은 느낌이 예, 들어요. 그게 되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게 오를 때는 자고 일어나면 5천만 원, 1억, 3억, 5억 이렇게 올리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오르는 건 줄 알았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왔잖아요. 네네. 그럼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5천만 원, 1억, 5억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특히나 이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는 시장으로 통해서 이 가격이 형성되어 온 시장이라면 이 떨어지는 게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겠죠. 네. 그렇지만 최고점을 찍었던 가격 자체는 어떤 우리 경제 수준에 비추어 봤을 때 훨씬 더 높은 부채를 끼고 만들어진 가격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정의 폭이 클 수밖에 없고 제가 이제 17년을 얘기하지만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확립을 위한 뭐 연구 보고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는 15년도 가격이라도 지키려면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과거의 가격이 언제 그런 적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불과 5년 전의 얘기거든요. 불과 5년 전에 잠실이 10억도 안 했어요. 아니 근데 부동산 유튜브 채널 하시니까 다른 유튜브도 뭐 간혹 볼 일이 있으실 거잖아요. 저 남의 걸 안 안 봐요. 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어제 다른 네네. 부동산 전문가분들, 뭐 교수님, 담당 전문가분들 다 계신데 하락 얘기하신 분도 많이 있지만 2017년까지 얘기하신 분은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의 전문가보다 좀 더 하락을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이유는 있나요? 부동산의 특성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상업용, 업무용, 뭐 공업용 이런 부동산들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농업용도 있고. 근데 상업용, 업무용, 농업용, 뭐 공업용 이런 것들은 이 부동산이 주는 부가가치에 기대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당연하죠. 말 그대로 내가 갖고 있어도 이걸 팔지 않아도 이게 계속해서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물건이에요, 부동산이 부가가치를 주는. 근데 주거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효용이 반영되는 상품이거든요. 그리고 이 주거라는 게 필수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일반적인 가게가 가장 주 수요층이고 외국이나 뭐 다른 데서 막 사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여기 거주하면서 계속 생활하는 기반이 되는 물건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 그 범위 안에서 사실은 가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가격은 수익률로 환산하면 2, 3%도 안 돼요. 건물 같네요. 그러니까 보통 강남 어떤 건물. 그렇죠. 강남 건물 같은 지금 네. 상황이거든요. 집은 굉장히 공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강남의 수익형 부동산이 지금 뭐 2, 3% 얘기를 하셔서 이것도 얘기가 좀 세긴 하는데 과거에는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 기준이 2, 3%가 아니었어요. 지금 2%도 안 돼요. 사실 강남은 1%대에서 2% 정도 되거든요. 그 퍼센트를 맞춰 놓은 것도 사실은 전체 만실 기준했을 때의 수익률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공실이 없을 때. 그렇게 매매를 하는데 사실 지금 공실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과거에 근데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강남 기준에서는 한 4% 그리고 강북 기준에서는 6에서 8% 이 정도의 수준의 수익률을 예상을 하고 보통은 매입을 하는 구조였거든요. 사실 매물 자체가 그 정도의 수익을 꾸준히 벌어다주는 물건을 굳이 팔 이유가 없잖아요. 대체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물 자체가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도자 위주의 시장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 꽤 오래 갔었고 진입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시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화랑을 타면서 상업용 부동산도 투자의 대상, 투기의 대상,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시장이 시세 차이 굉장히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률이 그렇게 떨어지는 형태로 이제 거래를 하는데 아무래도 아파트나 이런 것보다는 매물의 수가 한정적이고 또 시장에 돌고 있는 매물 자체도 그냥 거의 다 공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안 나오는 물건, 좋은 물건은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그냥 돌던 물건들만 계속 도는 막 약간 이런 형태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의 고점 매도 호가 뭐 이런 것보다는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 사실은 그걸 받쳐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본이득을 기대하려고 해도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자본이득을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게 이자를 내는 거 플러스 자기 자본을 쏟아 넣어야 되는 구조로 지금 바뀌었어요. 월세보다 대출 이자가 더 많을 테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일부러 갚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될지 이게 계속 회전이 빠르고 계속 된다고 하면 또 그걸 감당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렇게 유지됐던 시장인데 지금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대출의 기준이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임대료 수준이 일정 부분이 안 되면 원금을 일부 상환하는 조건이 붙는다든가 이렇게 금융 조건 자체가 조금 더 예전보다 안 좋아졌기 때문에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호가가 내려오고 있고 뭐 이런 시장이거든요. 다시 이제 주거용 부동산 얘기로 넘어와서 사는 사람들 자체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요. 근데 집은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단계별로 쭉 있잖아요. 단계별로 쭉 있는데 고가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존부터 소유했던 사람들 또 그걸 대체 삼아서 뭔가 다른 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갖고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일정 소득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근데 이제 자본이득을 준다고 하니까 순차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돈 기준 한에서 다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3천만 원 있는 사람은 2, 3억 빌려가지고 수도권에 굉장히 먼 지역에 외곽의 아파트를 매집하는 또는 지방까지 내려가서 투자하는 이렇게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버틸 여력이 사실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 금리 쫙 올릴 때 우리는 계속 동결하는 조치를 했고 주담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줌으로써 금리를 좀 낮춰주는 상생금융 얘기하면서 금리 낮추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엄청 높은 금리가 아닌 수준을 유지시켜줌에도 연체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만큼 버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를 누르고 있는 상황 자체가 계속해서 갈 수 있느냐. 이건 또 이제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키한 상황이 올 거고 그런 상황에서 약한 고리는 무너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 그런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 시장이 되는데 사실은 받아줄 수 있는 수요도 그냥 자기랑 똑같은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사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걸 바닥을 받쳐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네. 지금 금리 얘기해 주셔서 근데 미국이 사실 금리를 우리나라에 영향이 받는 거잖아요. 미국 연준이 어쨌든 지금 한 번 6월이었나요? 5월에 어쨌든 동결을 했었고 이제 이 다음에 한두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고 코멘트를 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상단이 이제 어느 정도는 막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인하도 생각하시는데 또 어쨌든 한국의 집값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진 이유는 뭐 집값이 비쌌다라는 것도 있지만 금리를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도 있을 텐데 이제 동결이나 하락으로 가게 되면 한국도 이제 금리 영향을 받아서 집값이 조금 거기서는 좀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긴축의 기조로 가게 된 것, 즉 금리를 올리게 된 원인부터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금리를 올린 이유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올리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온 이유는 돈을 너무나 많이 풀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과거에도 돈을 계속 풀고 있었는데 인플레가 오진 않았잖아요. 물건을 많이 원하는데 물건이 공급이 안 되면 또 인플레가 오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올라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돈을 풀었어도. 계속 헬리콥터 머니 뿌리고 돈 푸는 시장이었는데 안 올랐어요. 이유는 그만큼 생산이 받쳐줄 수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인플레가 안 왔어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가 되고 탈세계화가 네, 탈세계화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예전만큼 자유자재로 공급되지 않는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물 인플레가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인플레가 특정 분야에만 왔던 게 바로 자산 시장의 과열인 거잖아요. 자산 시장에서 그만큼 돈을 흡수해줬기 때문에 계속 자산 가격은 올라가고 다른 물가들은 영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물가가 영향이 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 상황을 계속 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파티를 벌이고 싶지만 이제 결국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시점이 시그널로 오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긴축을 시작을 한 거예요. 긴축을 시작을 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인플레가 잦아들질 않는 거예요. 미국에서 표현은 끈적끈적한 인플레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잡기 힘든 게 인플레잖아요. 그래서 계속 금리를 올리는 선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못 올리잖아요. 그렇죠.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는 스태그이기 때문에 못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인플레 상황이고 우리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잖아요. 경기는 침체되고 있는데 물가는 오르는 상황. 그러니까 물가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해지는 게 두렵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또 큰 문제, 다른 나라와는 다른 문제, 우리는 엄청난 가계부채를 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빚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렸다가는 여기저기서 터지는 문제가 생길 거고 금융 시스템의 위기, 나라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는 계속 그러면 우리가 안 올리니까 안 올라갈까? 이걸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준금리는 올리지 않고 지금 반년 동안 유지를 했는데 지금 코픽스 올라가고 있죠? 코픽스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시장에서 돈을 구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시장에서 돈을 구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빌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더 높은 금리를 쳐줘야만 돈을 구할 수 있고 그 금리가 수신금리가 바탕이 돼서 대출금리가 결정이 되니까 지금 대출받은 사람들한테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시중에 왜 돈을 구하기가 힘드냐. 시중에 돈을 원하는 사람 많은데 우리나라는 뭐 긴축을 안 한다고 해도 다른 데서 다 돈을 빼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선택적으로 우량한 곳에 돈이 들어가지 모든 곳에 돈이 예전처럼 원활하게 들어오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결국 금리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우리가 계속 동결을 한다고 해서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금리를 안 쳐주고 이렇게 해도 돈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지금 보이는 현상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또 우리나라 돈이 달러로 환산돼서 전 세계에 통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활동 자체가 그러면 환율이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환율이 안정적이려면 우리나라에 어떤 머물고 있는 달러의 양이 일정 부분 유지가 돼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안전한 나라에서 훨씬 더 높은 금리를 쳐주면서 훨씬 더 양호한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에서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에 돈을 묻어둘 이유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이익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환차손으로 또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인데 계속 머물 수 있을까요? 미국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복합적인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금리가 계속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될 수 있을 거다.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에서 이제 더 이상의 상승을 종결하고 상단이 결정됐다고 보면 5에서 5.5%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멈춘다고 해도 과연 급격하게 다시 예전에 제로금리 상태까지 뚝 떨어뜨릴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목표로 하는 인플레가 2%인데 미국에서 예상하는 2% 정도 되는 게 24년, 25년은 돼야지 그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그 상단에서 멈춰서 일정 부분 계속 유지돼서 이 상황을 지켜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 고금리가 유지된다는 뜻이고 여기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중금리예요. 근데 그 중금리가 우리가 초저금리 상황에서 유동성 파티를 벌였을 때 감당하던 금리의 2배는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빚을 낼 때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초저금리 상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의 빚을 낸 상태예요. 근데 그게 고금리에서 좀 떨어진다고 해서 중금리라고 버틸 수 있을까요? 부담되죠. 지금 현금리도 못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고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에 부채가 많다고 해주셔서 사실 부채는 가계, 기업, 정부 이 세 개가 있는 거잖아요. 어디에 부채가 심각한 건가요? 다른 주체들도 지금 빚을 계속 늘리고 있으니까 전부 다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게 GDP 대비해서 100%가 넘어가는 게 20년도에 넘어갔죠. 105%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나온 거 보면.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근데 21년도 기준 했을 때 미국하고 우리나라를 비교를 해보면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2배예요. 우리나라가. 아, 우리나라 2배 많다는 거예요? 네, 빚이 2배 많은 거예요.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는. 그만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을 지고 있는 게 팩트예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외국에서 IMF에서도 그러고 뭐 다른 외국의 신용평가 기관에서도 그러고 얘기하는 게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 부채의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 하는 총재도 금리를 동결하면서 발표했던 게 우리는 점차적으로 부채를 감축하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 금융 불균형을 해소해서 건전성을 회복해야 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만 된다. 그렇지만 금융시장의 불안과 단기 경색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동결한다. 또 이런 얘기도 했었죠. 통화정책에만 기대는 이것만 해서는 나라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결국은 건전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이미 한참 전에 왔는데 안 하고 있는 거고 정책 당국도 인식하고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정부도 뭐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금을 걷어서 하거나 국채 발행해서 돈 꼬아와가지고 메꾸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늘리고 있잖아요. 이 지금 상황을 유지하고 연명하기 위해서. 부채 문제가 양측 다 심각한 상황인데 가계부채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부분이 또 가계부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통계로 잡히는 거는 뭐 주담대나 뭐 대출 받고 있는 이런 가계대출, 신용대출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가계대출을 뽑고 있는데 전세금 거기 포함이 안 되겠죠? 되죠. 네. 그러면 전세 시장 규모가 지금 900조, 1000조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 부채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역전세잖아요. 역전세라는 건 내가 개인 대 개인으로 집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목돈을 빌려 쓰고 있는 형태. 역전세가 났다는 거는 이 목돈 중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상환해야 되는 중도 상환의 입장에 처했는데 이걸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역전세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미 부채를 감당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누가 다시 꿔주지 않는 한. 그만큼 심각한 거죠. 그 전세 그것까지 합치면 지금 현재 가계부채는 어느 정도 금액인 거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부채도 사실은 민간의 가계부채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뭐 3,700, 800조? 이 정도 규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담이 이제 터질 수 있는 건가요?
이미 터질 수 있는 건데 지금 안에는 자영업자 대출은 유예해주고 유예해주고 뭐 가계 대출은 주담대에서 지금 연체가 심해지고 뭐 역전세 문제가 생긴 사람들한테는 정책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대환 대출을 시켜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들은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터졌겠죠. 정부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계속 좀 지금 커버를 그걸 해주고 커버하고 있다. 있는 거죠. 근데 뭐 정부가 사실은 돈을 쌓아놓고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들도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기업도 우리는 거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안 좋죠. 중간재를 수입해가지고 우리는 만들어서 파는 중간재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원료가 지금 비싸지고 있어. 원가가 비싸지고 있는데 환율은 올라가고 있어. 비용은 비싸졌는데 물건 파는 거는 사실 올릴 수가 없는 구조. 소비해주는 나라가 경제 상황이 또 그렇게 좋지 않아. 이런 게 복합적이니까 수출 부진 현상이 계속 일어났었고 네.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법인세 깎아주고 세금 걷어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는 돈을 어쨌든 세금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국채 더 발행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다 감당할 수 있느냐. 크고 작게 이미 보이지 않는 것들이 터지고 있겠죠. 이미 뭐 회생 파산 늘어나고 있고 뭐 경매 물건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주 과도하게 나타나서 완전히 뭐 신용도가 어느 날 갑자기 쭉 하락하는 뭐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게 하려고 지금 계속 정책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그 역전세는 하반기부터 조금씩 커질까요,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예상을 하셨군요. 전 전세값만 올라서 집값 오른다고 얘기할 때 역전세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세 부분의 문제는 사실은 예견됐다고 볼 수 있어요. 집값이 올라가는 시기에 거래가 많이 늘어났을 때 참여했던 분들이 갭 투자가 또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많이 했죠. 그 갭 투자가 참여했을 때에 또 그 시기에 뭐가 있었냐면 임대차 3법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중에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형태일 때 신규 전세는 오히려 매도자가 신규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죠. 나머지 갭만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어쨌든 가용 한도 내에서 전세금을 내가 대신 살아줄 테니까 매도하는 형태 이런 거래도 많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과거에 전세가를 최대치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시장에 그 갭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온 시장이거든요. 그럼 이 갭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영끌에서 마련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임대차 3법 때문에 막혀있던 물량이 풀리고 그동안 공급 물량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10년 평균 대비해서 최근 5년 평균 서울의 공급량이 10,000세대, 15,000세대인가 더 높게 계속해서 꾸준한 물량이 공급이 되어 왔고 그 공급이 2, 3년의 시간이 지나서 실제 입주 물량으로 도래하는 시기들이 계속 순차적으로 오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들이 과연 그 대금을 다 치를 수 있는 사람이었냐를 생각해보면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시세보다 싸기 때문에 분양받으면 로또고 그걸 사놓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대금을 치르느냐? 나중에 입주할 때 전세 주면 된다. 이렇게 했던 물량들이 엄청 많아요. 전세 공급 물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시장이다. 또 실제로 매입을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 집을 산 사람들, 실수요자도 그중에 많이 있겠죠. 자가로 가는 수요는 전세 수요에서 대체되는 수요잖아요. 그만큼 수요가 줄어드는 시장이거든요. 그런 시장에 공급은 늘어나고 있고 그 가격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전세가 올 수밖에 없고 역전세가 왔고 그 물량이 2년 전 하반기가 피크였거든요. 그 갭이 2021년. 예, 갭이 가장 컸던 시기가 그때였거든요. 그 물량이 이제 도래하는 시점이 하반기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그 공급과 맞물린다. 역전세 상황이 그렇게 쉽게 해소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어떻게 보면 역전세라는 거에 대해서 DSR을 완화해서 대출을 해준다고 지금 그 정책을 발표하고 나니까 전세가 막 떨어지던 게 조금은 이제 보합세 뭐 이렇게 유지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정부가 발표한 건 좀 효과가 있을까요? 정부가 발표한 거는 사람들을 버티게 하는 효과가 있겠죠. 문제는 한 텀을 넘기거나 뭐 이 상황을 넘기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전부 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이 떨어질 거를 이제 연착륙할 수 있게 전세도 연착륙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더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개인한테 빌리던 돈을 그냥 은행이 빌려줘라고 해서 대출의 주체만 바뀐 형태거든요. 약간 시간만 좀 더 유예됐을 뿐이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 2년 후에 전세 기간이 끝난 후에 그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또 누군가한테 세를 줘서 땡겨서 갚아줄 수 있을 뿐이지 그때 되면은 또 전세가가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그러면 내가 올려줄 수 있어 갚을 수 있어야지 사실은 그러기 힘든 시장인데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전세 부분의 문제는 좀
더 이제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또 최근에 미분양 주택의 증가폭은 그래도 제가 그 증가폭이 좀 둔화된 걸로 아는데 뭐 6만이었나요? 7만까지 찍다가 10만 간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지만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은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분양 물량의 많은 부분이 이제 지방 물건이 차지를 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쟁률이 높게 마감되는 단지들이 생기고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시장에 그런 기대 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돈의 양은 한정되어 있어. 시장의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익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되는 지역에 청약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은 소외되고 서울이나 이쪽에 분양하는 물량에 있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가격 자체가 매력적인 가격이 아니라면 그것도 이제 분양이 될지 말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입지가 좋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분양가가 싸다거나 뭐 이러한 것들의 경쟁률이 조금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지금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고 있었어요. 계속 분양 물량을 뒤로 미루고 있어요. 그렇죠. 미분양이 날까봐. 근데 시장의 어떤 반등이라든가 사람들의 관심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미루는 형태를 취해왔었고 분양을 많이 안 하니까 미분양 물량이 또 근데 시장은 반등한다고 하고 여전히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는 사람들은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이제 물량이 소진되는 형태를 보이기는 하지만 계속 이들이 미룰 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물량을 그냥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에 분양을 했을 때 이걸 다 팔 수 있을지를 재는 거지 이걸 안 팔고 그냥 다 홀딩하기는 이것도 시간을 유예할 뿐이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사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 거죠? 어쨌든 지금 상반기 거래량이 늘어나는 건 집을 산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집을 산 거죠? 생애 최초 주택 마련하시는 분들,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을 활용하신 분들이 주로 많이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좀 젊은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분들은 주변에 그 영끌을 했던 사람들이 다 주변에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고 나니까 나 5천만 원 올랐어, 1억 올랐어 이렇게 얘기했던 최고점을 찍었던 시기에 주변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 따라서. 근데 거기서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그럼 걔보다는 내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래도 살려면 내 집은 하나 있어야 돼. 그렇죠.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근데 조건은 과거에 그런 애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정도면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가격은 내려와 있으니까 지금이 바닥이라는데 들어오는 사람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이제 평가사님은 조금 빠른 판단이었다. 좀 성급한 판단이었다 보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부담감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대출의 기간이 10년이 늘어났고 사실 이제 지금 또 50년으로 늘리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30대 예를 들어서 집을 사서 30년이면은 60 은퇴할 때쯤이면 내 집이 온전히 내 집이 되는 형태가 되는 정도인데 이게 이제 70까지 연장이 된 상태였는데 이제는 이제 80까지 갚아야 되는 거죠. 약간 무섭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정도 과열기를 거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제 주변에도 뭐 연봉 뭐 한 2, 3억 하시는 2, 3억. 그런 분들도 한 3억 정도 범위 내에서 대출 받는 거를 부담스럽긴 하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대출 많이 쓰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즘 최근에 참여하신 분들은 연봉 뭐 1억도 안 되시는 분들도 뭐 3, 4억 빚내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나중에 내가 이걸 다 안 갚아도 누군가는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게 팔면 이걸 난 다 청산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빚을 낸 거거든요. 내가 돈을 더 벌려면 레버리지 이용해야 되니까. 그렇죠.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내가 5억에 산 걸 뭐 이런저런 비용들, 이자 비용 감당했던 거 뭐 이런 거 다 고려하면 시세 차이까지 또 세금 낼 거 고려하고 해서 5억에 샀던 걸 뭐 한 10억에 팔 수 있다. 이런 시장이 계속 돼야 되는데 이 5억을 살 수 있었던 본인하고 똑같은 사람이 10억에 사줘야 되는 거예요. 나랑 다른 사람이 이런 정도 수준의 집을 10억에 사주진 않는다는 거죠. 이게 가시나요? 내가 언젠가는 이 빚을 다 청산하고 누군가가 들어와서 막 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시장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개연성이 있는 그렇게 시장이에요.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좀 이제 한정적이다. 그쵸. 그 사람들이 돈을 축적을 해서 사든가 아니면 잘 사는 사람이 이걸 와서 사줘야 되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그 집을 그 가격에 사주진 않거든요. 그러면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소득이 대폭 늘어나서 이걸 사주던가 아니면 나보다 더 어린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내가 이제 이 정도 됐을 때 그 가격에 사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보다 더 아래 세대들은 더 힘든 세상을 살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보다 뭐 가난한 세대가 될 부모보다 것이다. 가난한 세대가 됐어요, 이미.
인구 자체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하면 무리할 필요가 있나? 저는 고민이 좀 됩니다. 네. 평가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동네 집값 별로 안 떨어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뭐 그분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 텐데. 우리 동네 안 떨어졌다. 네. 우리 동네 거래가에 변동이 없다. 그렇죠. 우리 동네가 거래가 안 된다. 네. 우리 동네가 거래가 안 된다는 거는 우리 동네에 사람들의 수요자의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말씀은 만약에 하나 찍히는 순간 그거는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의미인 것 같기도 하네요. 거래가 2, 3년간 없는 동네도 있어요. 내놓으려고 집을 내놨는데 1년 반 동안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이런 시장이에요. 시장 자체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은 그나마 언론에 자주 노출이 되고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거기가 좋은 데인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있는 거예요. 뭐 음마 아파트? 뭐 예를 들면 어떤 재건축의 가장 투자 아파트로서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음마 아파트잖아요. 이 음마 아파트는 지방 저기 경남의 유지분도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우리 동네 아파트는 그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떨어지죠. 왜? 당장 누가 팔려고 내놔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시장이고 그게 거래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가격의 변동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보통 가격의 조사는 어떤 중개업소나 이런 데에 매물을 내놓는 가격 수준, 과거에 얼마였으니까 그냥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렇게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 안 떨어졌을까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과연 정말 우리 동네는 안 떨어졌을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최근에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하락 얘기하신 분들도 이 반등하는 지역이 처음에는 뭐 송파가 좀 꿈틀꿈틀했는데 이제 소초도 그렇고 뭐 다른 데도 조금씩 반등하는 지역이 늘고 있어서 이게 본인도 데드캣 바운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하면 실제 반등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냥 반등한 지역이 조금씩 늘어난 것 같다라는 건데 그런 얘기는 좀 공감을 하시나요? 저는 공감을 못하죠. 늘어난 게 아닌가요? 일단 아니, 늘어난다 하더라도 늘어난 거 맞나요? 그 늘어난 게 그러면 절대적인 양이 막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지역에서 얼마에 사는 사람이 생겼다. 어떤 지역에서 얼마에 사는 사람이 생겼다. 그래서 이 지역도 가격이 올랐다. 이 지역도 과거의 최저가 대비해서 올랐다. 거래가 있는 지역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거래가 있는 지역이 생겼다는 거지. 이게 전반적으로 다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냐를 놓고 보면 가격이 지금 내려가는 이유가 사실은 금융 불균형 때문에 자산 가격에 거품이 있어서 그게 조정되는 과정에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내려가는 과정, 이거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줄여가야 되는 부분이고, 디레버리징이 된다는 거는 거품이었던 자산 가격이 일정 부분 사라지고 나야 거품이 제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안 거쳐지려면 그만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쭉쭉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받쳐주는 시장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그 얘기는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폭은 정상적인 수준 범준에 내려올 때까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일부 조금 올랐다. 그 올랐다는 게 과거에 이만큼 높은 점에서 이만큼 떨어졌던 거에서 이만큼 오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계속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일정 부분 몇 개의 점이 찍힐 수는 있지만 어떤 시장의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그럼 제가 최근에 실제로 실거래가 받는 지역만 한 두 군데 여쭤보면 송파구랑 서초구, 뭐 강남 이쪽에는 가격대가 그래도 이렇게 밑에 찍고 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송파 쪽에 엘리트라든가 서초에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라든가 가격이 조금 반등하긴 했던데 그것도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반등을 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가격에 막 거래가 있나요? 많진 않죠. 많지 않는 게 아니라 없잖아요. 정말 수요가 많고 대기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막 살려고 막 내가 조금 이게 바닥이다라는 신호가 오면 나는 당장 살 거야 하라는 그런 시장이라면 부동산이 바로바로 물건이 시중에 나와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매도인 매물을 갖고 있고 매수 의향이 있는 사람이 연락처를 남기고 그들한테 연락을 해주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에 팔렸다. 그 지금 이거보다 더 싼 매물은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거래하세요. 이게 중개업소에 보통 하는 일이고 그러면 내가 정말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사겠죠. 후속 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시장이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똘똘한 현상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강남, 서초, 송파 이쪽이 더 핫했었는데 이런 현상은 이제 앞으로는 지속되기 힘든 건가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똘똘한 한 채의 기준이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
누구나 원하는 곳이 똘똘한 한 채잖아요. 그렇죠. 그걸 선호하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죠. 이유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 누구나 원하는 곳이라는 거는 수요가, 시장의 절대적인 수요가 다 줄어들어도 이 지역의 수요만큼은 계속해서 가격을 지지해 줄 수 있을 만큼이 유지될 수 있다. 있겠죠. 이런 개념에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인데, 그럼 똘똘한 한 채가 주거용 부동산에서 똘똘한 한 채는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면 주거 효용이 높은 곳이 똘똘한 한 채겠죠. 그렇겠죠. 주거 효용이 높다는 거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의미잖아요. 네. 그게 꼭 강남만일까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에 그러면 중요한 요건들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겠죠. 학군. 학군도 이제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지긴 했는데, 뭐 학군도 있죠. 학군도 있고, 직장과의 거리, 집주 인적 거리, 그 다음에 주변이 환경이 어떤지. 환경. 주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해 시설이 많지 않고, 이제 주거 단지나 뭐 이런 걸로 형성이 돼서 정말 생활하기 편한 곳. 뭐 이런 것들이 주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자녀를 키우는 데에 가장 중점을 두기 때문에 어떤 유해 시설이나 자녀가 자라는 곳에 또 비슷한 수준의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편차가 심했어요. 청량리 같은 경우 과거에는 이제 집창촌이 있었던 지역이고 막 그 가면 굉장히 좀 특유의 분위기에 사람들이 거주하기를 꺼려 했었던 지역이잖아요. 가보셨나 봐요. 예. 걸어서. 그럼요. 감정평가 사시니까. 네네, 일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저 지역을, 서울을 되게 곳곳에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러니까 가보면 이제 그 동네 분위기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지역 또는 이제 특별히 기피하는 지역 뭐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 내 개발의 형태를 보면 과거에 후졌던 지역들이 개발이 돼요.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사람들의 개발의 욕구가 강하고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주거단지로 다 탈바꿈을 했어요. 지금 청량리 그 일대는 다 없어지고 다 아파트촌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과거의 청량리랑 똑같으냐 이거죠. 다르겠죠. 다르죠? 이 지역은 똘똘하지 않을까요? 예전보다 똘똘해졌죠. 예전보다 많이 똘똘해졌죠.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또 용산, 이 지역도 과거에는 용산이 좀 소외됐던 이유가 동부이촌동 같은 경우는 이제 단지가 개발이 안 되니까 좀 오래된 지역, 그렇지만 전통적인 부촌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제 많은 주상복합이라든가 좋은 아파트들이 생겼지만 학군이 약하다는 이유, 그런 이유로 소외됐었는데 또 지금 뭐 용산 이전하고 용산에 대한 개발 계획이 있고 뭐 이러니까 또 핫한 지역, 여기가 똘똘해지고 있죠. 똘똘한 한 채고 또 선호되는 지역이 되고 있어요. 마포도 마찬가지예요. 마포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상하리만큼, 저는 이제 마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리만큼 가격이 싼 거예요. 여기가 평지인 부분도 있고 대로도 있고 뭐 이제 주변에 앞 지하철역도 많이 있고 또 여의도까지도 굉장히 가까운데도 이게 좀 가격이 좀 싼 이유가 하나는 있지 않나요? 좀 마포에 산지 벌써 한 10년이 넘었는데 딱 한 가지 제일 불편한 거는 강남 갈 때 너무 불편해요. 일단 지하철도 한 번에 가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차를 타면 결국 그 강변북로가 그렇죠. 그건 이제 접근성 자체가 좀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마포만 놓고 봤을 때는 마포를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왜냐면 여의도에 여의도, 출근하기도 광화문. 너무 좋고 광화문에 출근하기도 좋고 어떤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데 여기도 이제 개발이 되고 뭐 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많이 선호도가 생겼죠.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좀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살고 있고 많이 살고 있으면서 그 자녀들이 거기에 많이 학교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군 자체도 굉장히 좋아지고 여기도 되게 지금 똘똘해지고 있잖아요. 선호도가 높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유는 곳곳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포도 뭐 다시 이렇게 될 거고 압구정도 이제 다시 이제 한다고 하고 원래부터 좋은 동네고 지금 원래 전통의 강자들이 어쨌든 재건축 개발을 통해서 지금 살만한 곳은 아니잖아요. 현재 그냥 투자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그런 곳이 개발되고 나면 전체적인 수요 입장에서는 또 거기서 흡수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방배 쪽도 과거에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 위주로 이런 단독주택들 위주로 있었던 지역인데 여기도 지금 다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을 통해서 지금 다 들어서잖아요. 똘똘한 한 채가 무더기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물량 자체가 똘똘한 한 채는 희소성이 또 받침이 돼야 되는데 희소성 자체가 희미해지는 시장이 되는 거죠. 똘똘한 한 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선택지가 너무 많아. 그런데 그 똘똘한 한 채가 아주 높은 가격을 유지해 준다는 거는 그 공급 자체가 되게 희소해야지 유지될 수 있는 건데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은 앞으로도 어쨌든 뭐 강남 3구 같은 그냥 용산 이런 핵심지로 거기는 사람들이 더 너무 몰려들 것 같지만 똘똘한 곳이 너무 많아져서 그게 약간은 좀 분산되는 효과가 분산될 있는 수 거죠. 있다라는 건가요? 지금 강남에 사는 친구
친구분이냐 뭐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반포에 사는 친구는 반포가 제일 좋다고 하고 대치에 사는 사람은 대치가 제일 좋다고 맞아요, 하고 맞아요. 개포에 사는 사람은 개포가 제일 좋다고 해요. 네네네. 막 그렇게 얘기해요. 네, 방배에 사는 사람은 방배가 제일 그렇게 좋다고 실제로 하고. 싸우더라고요. 맞아요. 이 말은 그만큼 어떤 똘똘하다고 여겨지는 네네. 물건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런데 시장에 네. 이 똘똘한 한 채 뭐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는 30평 기준에서 뭐 50억까지 간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50억을 주고 그 30평대를 채워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억대에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10억에 샀지만 네. 이게 30억이 되고 이게 50억이 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고 그렇죠. 있는데 그 50억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랑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 가격을 다 유지해 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장 높은 점이 내려오면 사실은 단계적으로 키 맞추기 형태로 또 다른 지역들도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제가 어디서 평가사님 멘트를 봤는데 진짜 부자들은 이제 강남 아파트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요. 진짜 부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로 네, 여기서 보시는지. 진짜 부자 일단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강남 아파트 하면 부자. 강남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진짜 부자는 또 아니에요. 요 진짜 부자는 한 100억대 이상부터가 이제 찐 부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100억 이상은 돼야죠. 현금 자산. 네. 어디 선호하나요, 여기 분들? 진짜 부자들은 프라이빗한 곳을 선호하세요. 그러면 역시 한남동인가요? 한남동도 그런 곳이 많고 또 그 영동대교 하단 이쪽 청담동이나 이쪽으로도 많으시죠. 삼성동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데는 이제 나홀로 아파트 같은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한 층을 전체 다 자기용으로 쓰는 100평, 200평. 주변에 고급 빌라들 있잖아요. 네, 평가하면서 또 막 계획하는 걸 하나 봤는데 차 엘리베이터가 각각 그 호수마다 요즘에 생긴다면서요? 네, 호수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다 따로 있어요. 28세대에 엘리베이터가 너무 28개. 웃겼던 거는 굳이 내 차를 집에 위에 올려서 누구와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사이에 네. 누구와도 누구와도 마주치고 싶지 하긴 않은 뭐 그 거죠. 정도 돈 많으신 분도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진짜 부자들은 이런 데 살아요. 누가 50억을 주고 33평 아파트 강남에 산다? 안 그래요. 나보다 부자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 살아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찐 부자들 있는 데는 보면 한남동, 성북동 그쪽 성북동 생각나네. 전통 뭐 그런 네. 쪽이고 단독주택 뭐 이런 위주고 한남동 쪽도 많으시고 판교 쪽에 그 고급 단독주택 그쪽도 많으시고 뭐 그러시죠. 네, 보통. 그리고 보통은 자기가 생활해왔던 그 지역을 잘 안 벗어나려고 하죠. 그렇죠. 네. 자, 오늘 평가사님 오셔서 전반적으로 톤의 매너가 이제 굉장히 복장도 블랙,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이제 암울하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 이 암울한 얘기가 사실 이 부동산이 참 그 예민한 게 한쪽은 떨어진 게 좋고 한쪽은 오르는 게 좋다 보니까 그런데 근데 사실 이게 감정평가사님 오늘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게 무조건 맞진 않을 수 있잖아요. 시장이란 건 늘 변하고 정책도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평가사님 말대로 안 되고 실제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왜 반등을 할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 아예 없진 않잖아. 아예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반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네.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돼서 심리. 예, 사람들의 심리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올 수는 근데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네. 자, 그럼 평가사님 말씀대로 향후 부동산 시장 더 하락을 좀 가속화시킬 수 있는 위험 신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전세 부분이 버틸 수 있는 능력을 더 약화시킨다. 네. 그래서 이게 가속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예정된 공급 물량 그리고 입주 물량 이 부분이 어떤 수요는 위축되는 상황에서 공급은 계속되는 그러니까 수급의 측면에 있어서 가격의 악세를 가져올 수 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거시적인 경제 상황이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역전세와 공급과 경기, 경제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감정평가사님은 아무리 어떻게 해도 오를 수 없다. 네. 라는 입장을 갖고 계시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사실은 이게 시세 차익에서 굉장히 소외된 분들이 1주택자예요. 자기가 계속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장 이걸 정리하고 어딘가로 가서 이제 이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은퇴해서 뭐 어디 시골로 가지 않는 한은 계속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집값이 올랐다고 하니까 마음에 어떤
안정을 갖고 그렇죠. 좀 더 나중에 내가 노후에 이걸 갖고서 뭔가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정도지 그렇죠. 큰 영향을 받는 그렇죠. 왜냐면 몰랐다 내가 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큰 영향을 받는 수요는 아니에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로서 주택을 구매하고 싶어 하시는 네. 분들이 무주택자인데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쌀 때 살아. 네. 저는 집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해요. 자기 소유의 집을 그렇죠. 갖고 있다는 거는 경제적인 가치도 있지만 심리적인 안정감,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집은 하나 있는 게 맞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내 가정이 내가 없어져도 이 집에서 어떤 따뜻한 곳에서 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집을 사는 안락함이 거에 있죠. 안락함이 있죠.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면 싸게 살아. 그쵸. 그것도 남들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과열 때문에 다 미쳐 있을 때 형성된 그 가격에 샀다가 내가 그 감당하지 못하면서 삶적으로 힘든 생활, 금융노예 생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의 미래 소득을 다 맞바꾸면서 그 정도의 가격을 주고 살만한 물건인가를 생각해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그런 때가 오기를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싸게 사라고 하셔서 아까 전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때 많이 떨어져서 사라고 하셨는데 좀 더 네. 구체적으로 바닥을 좀 알 수 있고 이제 진짜 떨어졌을 때 이제는 사도 되는구나 싶을 때는 좀 언제이고 그때 어떤 물건을 좀 사야 될까요? 그 누구도 부동산 시장을 논하지 않는 시기. 술자리에서 집값 올랐네 내렸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너 어디 샀다며? 너 부자 됐다며? 이런 얘기가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카페에 가서 아줌마들끼리 모였어도 집 얼마 올라서 부자 됐어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누잖아요. 지금도 이런 표현이 그렇겠지만 좀 아마추어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참여한 시장, 그래서 과도하게 부풀려진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무도 관심 없는 때가 있어요. 과거에 우린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런 시기가 오면 집을 사라. 그리고 또 정부가 모든 혜택을 풀어주면서 지금보다 더 파격적인 혜택, 뭐 양도세를 완화해 준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호가 나와도 거래가 살아나지 않을 때 그때는 내 주변을 좀 지켜보고 있다가 사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까 전에 평가사님은 한 2017년 정도까지 가격이 돌아간다 회귀한다 생각하시니까 만약 그 정도 가격대가 된다면 사도 괜찮다고 보시는 건 뭐 당연한 이야기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거의 맞물려 있어요. 제가 지금 17년도 가격 얘기했을 때 그렇게나 많이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렇게나 많이 떨어질 정도면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17년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 못 들어봐서 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정부가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막 계속 발표하는 것도 여기서 너무 다 급하게 많이 떨어지면 대한민국이 누군가는 뭐 무너진다. 굉장히 많은 가격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하는 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17년까지 그 가격까지 정부가 안 가게 노력하고 하면서 좀 받쳐주는 그런 건 있지 않을까요? 근데 다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주택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회전율은 10%도 안 돼요. 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2021년도의 가격을 갖고 산 게 아니에요. 시장에 들어온 시점들이 다 다르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노원구 막 노도가 한창 뜨거워졌을 때 이렇게 뜨거워지기 전에는 한 3억 뭐 이 정도 가격 수준이었는데 6억 7억 뭐 이렇게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그 3억 이전에 들어오신 분들도 부지기수예요. 갖고 계신 분들. 근데 대부분 1주택자 분들이시겠죠. 이걸 팔고 어디 가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었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자산을.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무리한 시점에 마구 들어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이걸 투자를 통해서 뭐 5, 6채 산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전체적인 시장이 문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가격이 2017년도로 간다고 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90%가 손해를 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 저는 17년도 가격이면 저 되게 후하게 보는 건데요. 진짜 후하게요. 네. 심지어 후하게 봐서.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그러면 뭐 청약이라든가 경매로 지금 집을 사는 거는 아직은 좀 이르다 보신 입장인 건가요? 그런 거 있죠. 청약 같은 경우는 사실은 PF 개념이잖아요. 아파트 개발 사업이라는 게. 그러면 그 개발 사업을 할 때 기대했던 가격들이 있을 거예요. 수익을 내려면 어느 정도의 분양이 돼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가격이 내려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격을 내린다는 거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적정 이윤보다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높은 분양가를 했었지만 안 팔리는 시장이 되면 이걸 낮추는 과정이 될 거고 또 안 팔리는 시장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적정 이윤만 먹고 남들보다 좀 적게 먹으려고 하면서 파는
가격을 설정을 해야 팔릴 거 아니에요. 네. 좀 시간이 걸리고 또 결국은 할인 분양이라든가 뭐 다른 형태로 가잖아요. 이 얘기는 손해를 보면서 분양을 하는 경우까지 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손해를 보는 게 참여했던 기관들이 버틸 수 있는 수준, 손실을 감내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할인을 하고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이 과정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청약시장에서 분양가를 많이 내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대비해서 주변에 사실은 뭐 5년 된 아파트, 3년 된 아파트, 10년 된 아파트 사는데 거의 다 비슷해요. 공급이 워낙 많이 됐기 때문에 한 2, 3년 전에 공급된 것도 새 건데도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조금 오래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죠. 공급하는 게 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파트 전체적인 수명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새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분양가보다 훨씬 낮게 형성되는 시장이 될 거고 그러면 굳이 청약을 하는 것보다 그냥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는 거고 선택지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서두를 필요 있나? 서두를 필요 없다. 지금 1주택자나 실수요자분들이 아마 지금 집을 사시는 경우 정부의 정책 때문에도 있을 텐데 결국 집값을 올리는 거는 사실 다주택자, 이제 투자 수요라고 저는 얘기 들었는데 그런 투자 수요인 다주택자분들은 혹시 언제쯤 들어올까요? 지금은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반등한다고 하니까 매물 늘어나고 있는 게 결국 갖고 있는 거 팔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들은 지금 파는 게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동안 낸 빚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파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런 정리의 과정. 왜냐하면 지금 디레버리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를 최소화시키는 게 이 시기를 살아남는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있다면 이익이 있는 선에서 어쨌든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거고 어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그 부채를 줄여놔서 버텨내기 위해서 매물을 쏟아내는 거거든요. 지금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럼 이들이 다시 사주는 시기는 시장의 가격보다 많이 내려왔을 때 먹을 게 있을 때 사겠죠. 뭐 모든 거래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평가사님은 지금의 매물은 다주택자가 조금 팔고 있고 오히려 실수요자분들이 사고 있는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네. 왠지 이 질문 들어도 뭔가 왠지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집값은 결국 우상향하는 건 맞나요? 이게 일시적으로 급등락가 뭐 이런 거 있다 하더라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데이터를 쭉 길게 보면 우상향이라는 거는 부동산에서는 약간 진리 같은 멘트였잖아요. 집값은 우상향한다. 이 얘기는 네. 모든 재화의 가격이 과거보다 오른다. 그렇죠. 이유는 시장의 통화량이 풀리고 늘어나니까. 또 경제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네. 모든 재화의 가격은 우상향해요. 장기간 곡선 놓고 봤을 때. 아. 집은 무조건 우상향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런데 우상향의 폭이 네네. 다른 재화들은 이렇게 상향을 했는데 집은 이렇게 상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상향을 했더니 못 견뎌요. 네네. 이게 금융 불균형이잖아요. 네. 소득 대비해서 이만큼 상향됐으면 떨어지겠죠. 그럼 이거가 떨어지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정상적인 시간까지. 그러면 어느 기간만큼을 잘라놓고 봐서 우상향,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네.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오르지 않는 시장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워낙 그 폭이 컸기 때문에. 이 말이 향후 집은 결국 우상향한다. 결국 우상향하겠죠. 적정 수준까지 내려오면 네. 다시 우상향하겠죠. 근데 지금 시대에 올까에 아.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거죠. 일본이 왜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을까요? 오늘 방송은 뭔가 무주택자분들을 위한 특집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유주택자 분들 중에서도 제 네. 구독자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아니, 유주택자분들은 이제 최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그게 안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당분간, 향후, 진짜 몇 년 동안. 그렇죠. 근데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네. 중에서도 유주택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비정상적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이 지금 비정상적인 상승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폐해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집값으로 가는 게 우리나라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주택자분들한테 이거 기분 좋으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시장이나 우리 사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네.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비록 자산상의 손해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런 때 집을 산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시장에 참여해서 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방향성, 우리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시고 있거든요. 무주택자분들의 편, 박은정 감정평가사님. 지금 우상향에서 두 가지 말씀해 주셔서 경제가 성장행을 했고 통화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그만큼 어느 정도는 집값이 우상향했다는 건데 지금 떨어진 거는 너무 올랐으니까 떨어진 거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어쨌든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떨어지고 안 돼 어느 순간은 이제 오르긴 할 텐데 지금 한국이 이제 저성장으로 갔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상향의 기울기를 굉장히 좀 낮출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상향의 기울기를 낮출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언급을 했는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싶어서 겪은 게 아니에요, 절대. 3대 과잉 요소 때문에 어떤 버블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게 부동산, 자산 시장의 버블로 이어졌고 3대 가잉이 뭐죠? 생산 설비의 과잉하고 부채의 과잉하고 또 하나 제가 까먹었어요. 네, 어쨌든 그 과잉 때문에 거품 경제가 생겼고 그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몰락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게 자기네 경제 규모나 그런 거에 비추어 봐서 과도하게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에요. 그만큼 미래의 것을 땡겨서 이미 다 소비해 버렸기 때문에 그 부를 누렸기 때문에 부가 편중됐겠죠, 그 사이에. 누리고 난 후에 그 후유증으로 10년이 지나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서 20년 그리고 아베노믹스 하면서 30년 이렇게까지 간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집값이 5년 사이에 2배, 3배가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오른 거죠, 그거는. 그만큼 미리 땡겨서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정을 이미 거친 거예요. 그럼 이게 해소되는 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저는 굉장히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한국 부동산이 지금 평가사님은 일본 부동산을 따라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복사파야 된다? 근데 이제 완벽하게 똑같이 가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에 또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가치, 심리가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막 이만큼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 15년 이후로 뭐 떨어질 거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지키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보고서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17년, 18년도 가격에서 다시 반등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규모나 이런 것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이거보다 더 높은 상황이고 또 집값이라는 기본 전통적인 생각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원래 완벽하게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조금 높은 선에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럼 또 누군가는 한국 집값 향후 10년 위험한 이유로 뭐 인구 감소, 뭐 가구수 감소 등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평가사님 거기에 공감하시는지 아니면 뭐 그 밖에 다른 위험 요인이 있는지요? 저는 공감을 하죠. 일단 인구가 절대적인 인구가 너무나 많이 줄고 있고 절대적인 인구 중에서도 특히나 집을 수요해 줄 수 있는 수요층 자체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지어져 있는 집들이 맨날 집이 부족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집이 부족했던 게 절대 아니거든요. 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고 싶으면 집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가고 싶은 집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집을 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내가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돈을 집을 삼으로써 몇 년 만에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집을 원했던 거예요.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집보다도 더 많이. 한 채만 갖고 있으면 이익을 1억만 볼 거를 10채를 사면 10억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산 거예요. 절대적으로 시장에서 필요한 공급량만큼 그 이상을 공급하더라도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어요. 투자 수요에 의한 공급이었다라는. 그렇죠. 실수요를 가장한 투자 수요도 있는 거죠. 또 뭐 갭 투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게 워낙 고가의 제약이기 때문에 자본 축적의 과정을 거쳐서 일정 부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유효 수요로서 시장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남들이 집 사면 돈 번다고 하니까 땡볕 내가지고 그냥 산 거예요. 감당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가수요가 너무 많이 생긴 시장이었고 진성 수요가 받쳐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인구수 감소, 가구수 감소. 또 가구수 감소 얘기했을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돈 많은 1인 가구가 많아서 소형 평수에 대한 뭐 고급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맞아. 니즈가 많아지고 많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게 다 허구예요. 어떻게 보면. 가구수 늘었죠. 서울의 가구수 늘었죠. 가구수 늘어났는데 1인 가구가 40%가 넘어요. 전체 가구수에. 진짜 많네요. 네.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수도권으로 빠져나갔어요. 자가로 빠져나가든 빠져나갔어요. 서울에 일단 아파트를 수요할 수 있는 사람 수 자체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이 시장 자체가. 그죠? 근데 1인 가구가 정말 돈이 많으냐? 있죠. 전문직, 뭐 프리랜서, 뭐 이런 분들 중에서 이런 유튜브 같은 거 해가지고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살 수 있어요. 근데 소수예요. 소수죠. 1인 가구의 80%가 최저임금 이하예요. 아.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대부분이 원룸 형태의 거주를 하고 젊은 분들도 많지만 50대 이상의 중년 남성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수를 내서 과연 아파트를 내가 산 것보다 더 비싸게 사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시장이 과거만큼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라고 보기 힘든 비관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말씀하신 MZ 세대들, 젊은 분들, 뭐 20, 30, 뭐 40까지, 초반까지 40이 초반이 MZ에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82년생이거든요. 영끌하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좀 뭐 피해는 다 받고 계실 거고. 피해를 받는데 아직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끌한 사람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삶 자체가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영끌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소득으로 지금의 이자를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빚을 냈는데 부담이 2배가 된 거예요.
이자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최소한의 돈조차도 못 쓰는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직장을 포기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직장 포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투잡 뛰고 대리 뛰고 뭐 쿠팡맨 이런 거 하고 막 하시잖아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삶의 질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한 2, 3년만 하면 과연 해결되느냐? 그럼 내가 이걸 5년, 10년 할 거냐? 이런 판단이 필요하잖아요. 그 집값이 올랐다고 약간은 반등했다고 얘기하는 시점에 팔면 손실의 폭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절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이게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기준을 정해놓고 15% 이상 빠지면 손절하시는 분이 있고 마이너스 7, 80% 될 때까지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잖아요. 감당의 폭은 다르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판단을 하시고. 지금 이 시점에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손절도 고통스럽지만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감당하는 고통의 정도를 뭐 한 2, 3년 안에 뭐 금방 승진을 해서 또는 다른 걸 통해서 돈을 마련할 수 있고 뭔가 엄청난 계기가 생겨서 할 수 있는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또 버텨볼만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집을 사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 때문에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떨어진 정도로는 또 그렇게 많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몇 년만 고생하면 그 손실을 메꿀 수 있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선택들을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감정평가사님 보셨을 때 만약에 2020 지금 1년으로 돌아가면 그때 참 팔으신 분들은 지금 해피하신 거잖아요. 잘 파신 거죠? 저는 이제 업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부자분들도 좀 많이 알고 네네.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대부분 정리를 하셨고 작년 말에 국채에 많이 투자를 하셨어요. 부동산은 좀 하락을 시장은 어떻게 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이미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디까지 끌고 갈 건지에 대한 판단을 개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은 어떤 세금 문제라든가 보유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올 거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었고 자기한테 맞는 최적의 상황이 됐을 때 매도를 하시는 거죠. 이제 감정평가를 하시는 분이니까 어쨌든 가격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좀 어떤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이걸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원가적인 측면을 보는 게 있고요. 원가. 그 다음에 시장성,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람들이 얼마에 사줄 건지,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자체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이 수익성의 측면, 이게 가격의 삼면성이거든요. 이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가격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의 시장은 원가 무시됐고 수익 무시됐어요. 시장성만 본 거죠. 물론 시장성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시장에서 이게 원가가 얼마가 들었든 수익을 얼마나 내든 간에 사람들이 얼마에 사주는지가 중요하긴 해요.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 그렇지만 너무나 다른 부분들은 고려되지 않은 시장이었다. 그 시장성에서 아무래도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이 고려한 게 아까 말씀하신 뭐 환경이라든가 학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전에 학군의 영향력이 굉장히 앞으로 줄어든다고요? 학군의 영향력이 이제 입시제도랑도 또 맞는 영향을 받긴 하는데 이제 학군이 좋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위 환경이 좋다는 그쵸. 것도 있거든요. 대치동, 목동. 그 노원구 쪽에. 네. 그러니까 거기들이 이제 좋은 이유가 학원가가 네. 몰려 있잖아요. 학원가가 몰려 있는 곳이 강점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다양한 레벨에 있는, 다양한 학습 능력에 있는 학생들이 본인한테 가장 적합한 수준의 학원을 가기가 제일 좋은 곳이 이제 그렇게 몰려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들이 있고 또 정보도 많고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애가 안 크는 게 아니잖아요. 아, 크죠? 크잖아요. 크죠. 계속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에요. 네. 6년 동안 거기에 살려고 하는 거는 전세 수요로도 충분해요. 굳이 매입할 필요가 있나요?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학군의 의미가 강조가 되려면 예전처럼 애들이 많은 시장, 예전처럼 애들도 많고 대학 들어가기가 어렵고 막 이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명문대는 여전히 가기 힘든 거 아닌가요? 요즘 더 가기 힘들다고 들은 것 같은데. 명문대 가기가 힘든데 네. 학군보다 이제 보통 학교장 추천 뭐 이런 거 아, 요즘 이런 다양한 것들 제도들이 다양한 막 제도, 그러니까 생겨서. 제도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도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략 자체가 다 달라지거든요. 오히려 학군 좋은데 경쟁이 많은데
몰려 있을 때에 네. 받는 내신이나 이런 것들이 그쵸. 또 이제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대치동 학원 가기 좋으면서 내신 관리가 편한 쪽으로 왕십리 쪽이 또 각광을 받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분산되는 것도 있고 어떤 교육의 질을 놓고 봤을 때는 인터넷 강의나 뭐 이런 게 워낙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유명 강사들의 강의를 다 인터넷으로 듣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그 학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평준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생각이 바뀐 게 이번에 이제 입시제도 관련해가지고 막 얘기 나오잖아요. 맞아요. 뭐 나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학교 레벨이 또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약간 그런 구조로 갈 수도 왜요, 있어가지고 왜요? 원래 뭐 자사고 폐지하고 뭐 과고 폐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폐지는 안 하고 입시제도가 바뀌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금 나중에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건 약간 좀 부동산하고 근데 여기서 한 거 궁금한 게 이제 저는 뭐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직 결혼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다른 부모님한테 듣고 또 제가 서울에나 뭐 경기에 좋은 학군지에 있는 분들의 뭐 이야기라든가 뉴스를 보면 뭐 아파트 같은 건 뭐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아파트에 좋은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이제 커뮤니티가 발달하는 게 옆에 있는 다른 아파트 뭐 좀 낙후되는 거나 뭐 좋지 않은 게 있으면 가두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우리가 좋은 학군에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좋은 대학도 있지만 내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좋은 친구들. 좋은 친구들과 만나게 해야지 그래야지 아까 말씀하신 유해 시설뿐만이 아니라 나쁜 친구들을 안 어울리고 그리고 그때 만났던 좋은 친구들이 대부분 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곳에 취업하면서 이 인맥이 사회 인맥으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거 맞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똘똘한 한채 부분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주거 환경이 좋은 곳에 있는 지역이 그러니까 학군의 의미도 있지만 학군보다도 그런 이제 똘똘한 한채의 느낌이 나는 그런 지역들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그런 지역이 많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대치학군, 무조건 목동학군 뭐 이런 게 아니라 목동도 있지만 마포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옅어지고 있다라는 확실하다. 자, 그럼 지금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혹시나 뭐 굉장히 많은 뉴스나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 이제 접하시고 뉴스는 평가사님도 많이 보실 텐데 지금 절대 속지 말아야 되는 거는 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가지 정도 있다면. 지금 많이 나오는 기사가 신고가 경신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실거래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부동산의 어떤 개별적인 특성이 좀 간과된 발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시로 접하다 보면 심리를 자극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진짜 오르고 있나? 네, 그런 것들이 또 그러면 시장에 아무 관심이 없다가도 오르고 있나 하면서 또 뭐 중개업소에 연락을 한다든가 뭐 이런 생기죠. 이게 생기게 되고 그러면 중개업소에서는 다시 사람들이 매수에 대한 어떤 심리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그게 다시 통계에 반영이 되고 다시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굉장히 순환고리를 형성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과열됐던 시장이에요. 우리가 불과 몇 년 전까지 겪었던 시장이.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만을 100% 생각해서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통계 지수나 뭐 이런 것도 약간 중기적인 측면에서 봐야지 2주에 올랐다? 다음 주에 올랐다. 이럴 거 진짜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에 쫓겨가지고 섣부른 판단을 하는 이런 거를 좀 지양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직업 특성상 부자분들도 많이 만나신다고 하셨으니까 부동산을 부자가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어떻게 투자를 하세요, 그분들은? 쌀 때 사십니다. 쌀 때 사고요? 네, 오래 보유하십니다. 네, 오래 보유하고요. 네, 쌀 때 사고 오래 보유하세요. 너무 축약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나요? 적게 드시고요. 잠 충분히 자시고요. 쌀 때 산다는 거는 정말 남들이 살 수 없을 때 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가장 좋은 조건에서 물건을 사요. 그러면 과열되지 않은 시장에서도 정상적인 시장에서도 기본적인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판단이시고 부동산이라는 거는 공간이잖아요. 어떤 투자의 대상, 뭐 주식처럼 뭐 그냥 그 자산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안 좋은 상황이 돼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이 부자세요. 그리고 그 물건에서 최대한 안정적인 캐시카우처럼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요. 이 물건을 대체할 만한 다른 대안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절대 안 팝니다. 그렇게 선별해서 좋은 걸 샀어요? 그러면 그걸 대체할 만큼 더 괜찮은 게 없어요. 자식한테 물려주죠. 이런 물건들은 시장에 잘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을 볼 줄 알고 그렇게 움직이고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움직이시죠. 근데 지금은 너무 단기적으로 막 왔다 갔다 이런 시장
주식처럼 막 매일매일 차트를 보고 아파트 단지를 막 분석하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것 제가 같습니다. 봤을 때 요즘엔 부동산 관련 홈페이지나 어플도 너무 많아져서 네. 주식 차트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사실은 주식 차트처럼 볼 수 있는 게 아파트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트 시장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럼 부자분들은 싸게 산다고 하셨는데 물건은 어떤 물건을 사세요? 좋은 입지를 산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좋은 입지를 사십니다. 좋은 입지를 싸게. 네. 이게 제가 너무 강하게 표현하는데 이쪽 일하면서 만나뵀던 분 중에 너무 부러웠던 분이 진짜로 딱 지하철 출입구 쪽에 있는 건물을 사셨는데 IMF 때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전부터 이제 돈은 이제 벌었고. 벌어놓고 되게 많이 돌아다니시고 한 3년 정도를 물건을 찾으셨대요. 그러다가 그 IMF 터지고 이제 좀 몇 년 지나서 그때 그 물건이 나와서 그거를 사셨는데 그때도 개발 계획 같은 것도 다 확인하시고 주변에 뭐 어떻게 길이 나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확인한 다음에 그 물건을 직접 사신 거죠. 제가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혹시 그렇죠. 무슨 역에 그때 얼마고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인데? 무슨 역이라는 건 얘기 안 하고 그때 한 뭐 10억 정도 주고 샀으면 10억. 지금 한 80억 이상 하는 거죠. 100억 가까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팔죠. 팔지 않죠, 그분은. 임대 수익률은 뭐 한 5%에서 6%? 공실 없고 이렇게 유지하는. 팔 이유가 없어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이 20년 가까이 계속 누리고 있었던 분이니까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분들은.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 잘 모르는 2030 세대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랑 또 김 작가 TV에 처음 나와주셨는데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김 작가 TV를 제가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네네네. 되게 나와서 되게 영광인데 이거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되게 좋은 책도 많이 소개를 해주시고 또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모셔서 얘기를 많이 나누시잖아요. 2030 세대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자산 가격의 상승에 편승해서 뭔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가 나중에 가장 큰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2030 시기다. 부동산 뭐 지금 막 부동산 강의하고 뭐 공부하고 뭐 이런 거 쫓아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맞아요. 그런 것보다 내가 지금 입장에서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나에 대한 자기 개발 이런 게 진짜 중요한 시기거든요. 2030이 막 영끌하고 막 이런 거 막 하실 때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거였어요. 김 작가 TV 많이 보시고 좋은 얘기 많이 참고하셔서 자기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일에 더 힘쓰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전평가사님 마지막 말씀에서도 저도 되게 와닿는 게 제가 최근에 어쨌든 굉장한 고액 자산가 분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돈을 버는 거는 근로와 사업과 이제 투자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재테크 시대에 열풍이 오면서 우리가 굉장히 재테크 쪽에 많은 관심이 갔는데 거기 이제 모임에서도 이제 몇몇 분들이 자산이 조금씩 쌓인 거예요. 수십억 정도.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거죠. 이제 당연히 그거는 본인이 근로와 사업으로 버신 건데 막 고민하니까 이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그걸로 편하게 불릴 생각하지 말고 네가 지금 벌었던 근로와 사업을 더 훨씬 부풀리기 위해서 거기서 실력을 쌓고 내공을 쌓으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훨씬 확실한 투자고 그 투자로 버는 거는 더 많이 불어났을 때 그렇죠. 지금 벌써부터 그 근로와 사업으로 모은 돈을 가지고 편하게 돈을 벌고 싶어하는 거다. 근데 그것보다 확실한 투자는 네 사업에 투자하는 거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게 가장 큰 부가가치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박은정 감정평가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